근데 저희 팀이 좀 이득을 본 것은 브로콜리 너마저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게 안 나오고 저희 결과만 나왔었어요. 처음에. 너무 특이한 단어였기 때문에. 그렇죠. 저희 초반에는 다 홈 레코딩으로 했었고요. 1집부터 이제 스튜디오 레코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스튜디오에 가는 것보다 그 홈 레코딩을 먼저 익힌 거죠, 사실.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홈 레코딩이 가능했던 시기가 시작되던 시기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열악하긴 하지만 어쨌든 홈 레코딩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 같은 것들은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테이프 레코드 썼었고요. 처음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트랙을 4개 녹음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 게 첫 번째 했던 싱글. 정말 그냥 저희가 종이가게 넣어서 팔았던 그 완전 처음 싱글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남양주 가서 친구의 창고에서 이제 홈 레코딩을 했던 게 앵콜 요청 금지. 그 두 개는 완전 홈 레코딩인데 사실 지금의 홈 레코딩이랑 비교하기도 너무 열악한 수준이긴 하죠. 네. 내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. 컴퓨터 들고 지하철 타고 컴퓨터 되게 컸던 것 같은데? 드럼을 다 들고 가지 않았어요? 아니야, 아니, 드럼은 드럼은 있어요. 있어. 드럼은 그 있었어. 맞아. 컴퓨터 들고 데스크탑 컴퓨터를 옆구리에 맞아, 끼고, 그 다음에 모니터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아, 모니터도- 온풍기 들고, 맞아, 너무 진짜 큰 추웠었어. 모니터. 아 맞아, 온풍기. 온풍기 한 명 들고. 기억력 좋다. 유재 친구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면서 창고가 있는데 거기 연습하려고 드럼을 놔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가서 녹음하자. 그 당시에 저희가 드럼을 녹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어요. 그때 길이 막 얼어 있어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랬어요. 그 컴퓨터 들고 언니가 넘어졌던 것 같은데. 이렇게 컴퓨터 그 데스크탑 들고 막. 컴퓨터 위에 그 당시에 보컬 보니까 앉아가지고 찌그러진 것도 있어요. 아 우리 힘들어서 잠깐 기다리는데 앉아있는데 찌그러져가지고 놀랐어요, 되게 아, 다들. 녹음했던 심벌도 깨진 약간 심벌. 깨진 심벌이었어요. 그 당시 제 장비가 제 악기가 없었어가지고 친구 악기로 했는데 심벌이 깨진 심벌밖에 없어서 깨진 심벌로 녹음했어요. 지금 들어봐도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냈을까 지금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1집 녹음하기 전에 EP에도 앵콜 요청 금지를 실었었거든요. 네. 그 버전이 그렇게 녹음된 버전이에요. 정규 1집에서 실린 버전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녹음을 했었죠. 저희는 홍보 없었던 것 같아요. 홍보를 따로 할 수가 없죠. 수가 저희는. 없었죠. 그 당시에는. 아, 그건 있죠. 이를테면 음반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음반 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했어요.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그 홈페이지에서 새로 나온 음반들을 소개하고 주문도 가능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판매를 한 순위 같은 것들이 또 올라왔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음반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자동적으로 좀 소문이 나는 거죠. 그리고 새로운 음악, 인디 음악 찾는 분들은 거길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새로운 음반 딱 보면 누가 나왔네? 이게 누구지? 하고 들어보고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홍보 채널 중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긴 한데요. 그런 것들도 되게 있었어요.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이라고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제 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신인들을 올리는 무대를 만들었고 한 5팀 정도를 뽑는데 공개 공모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공연 영상이나 데모를 올리면 그 팀들이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이 팀이 뭘 올렸는데 좀 괜찮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공유됐었거든요. 그 당시 그게 되게 화제였어요. 거기에 맞아. 어떤 팀이 이번에 올라온 팀 숨은 고수 찾기라고 맞아. 해서 숨은 고수 맞아. 2곡 올렸었죠. 그때 저희도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. 그때 올린 게 아. 이제 앵콜 요청 금지랑 말. 말. 그 데모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올렸었던 맞다. 기억이 나요. 그걸 제가 들었어요. 그거 듣고 괜찮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던 거죠. 그러니까 연주하고 밴드하고 기타 치는 사람들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고 그 과정에서 좀 입소문을 탄 것들이 또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저도 인터넷을 그때는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알려졌다라고 나중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던 뭐 블로그 이런 걸로 알려졌다는 숨은 얘기를 고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숨은 그 고수에서 숨은 고수도 있었을 것 굉장히 같고 많은 표를 받았었어.
그렇구나. 네. 우리가.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았었어. 음. 맨날 봤거든. 아, 정말? 또 뭐 클럽 공연도 쌓여가면서 점점 많은 관객이 오시는 그런 것도 시기도 있었어요. 있고. 그 블로그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활동하던 때는 주로 인터넷의 중심이 블로그였었거든요. 근데 저희 팀이 좀 이득을 본 것은 브로콜리 너마저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게 안 나오고 저희 결과만 나왔었어요. 처음에. 너무 특이한 단어였기 때문에.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 반응을 다 모니터하면서 댓글도 남기고 맞아. 그때부터 모니터를 그때는 댓글, 정말 많이 그치. 봤던 거예요. 새로 고침하면서 보고 이런 평이 올라왔는데 약간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나름대로 그 청취자를 좀 분석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인디 음악 같은 것들이 좀 관심 가지면 찾아볼 수 있지만 또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해서 또 그런 식의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1집 발표 이후에 또 활동을 좀 쉬었거든요. 그때 멤버가 나가면서. 그 뒤는 이제 저희가 뭘 했냐면 공연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클럽 공연 뭐 요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공연을 뭐 100석부터 200석, 300석 이렇게 늘려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밴드로 이제 업을 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. 저희가 지금도 좀 그런데 열정적인 어떤 그런 서포트보다는 잔잔하고 따뜻한 호의들, 브로콜리 나머지 노래 좋지라고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또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실제로 뭐 공연이나 뭐 이런저런 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도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, 조곤조곤하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저가 많이 들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인가? 그것도 거의 10대 아무튼 뭐 중반부터 그때 고스트 스테이션을 많이 들었어요. 음반점의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순위가 있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비슷한 영향을 끼쳤던 게 아마 인디 차트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. 어쨌든 인디 음악을 방송에서 소개해 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뭐 정말 전무후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 번 출연했습니다. 그때 이제 SBS 처음 와봤는데 저 옥외에 있는 그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되게 떨려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아시더라고요. 기억이 나는 거는 신해철 님이 잘 웃지 않았다. 좀 무서웠다. 좀 무서웠다. 무섭고 긴장해 있었다. 어.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긴장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. 사실 저는 일이 한지 몰랐어요. 뭐 인디 음악들을 소개를 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이렇게 음악을 해서 클럽과 음반점에서 순위 오르니까 너무 기쁘고 재밌고 이런 건 있었는데 방송에 나가게 된다는 거 좀 되게 좀 무서운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래도 되나? 약간? 항상 뭐 공연은 오셔야지 듣잖아요. 근데 라디오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방송에 나간다는 게 되게 좀 다른 컸던 것 같아요. 되게 이거는 이거 우리가 갈 게 아닌데. 왜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방송을 나가고 안 나가고가 뭐 인디 음악씬, 뭐 홍대 씬과 이번 대중가요 쪽이랑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.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이제 좀 알겠네, 이렇게 하면 되겠네, 재밌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뭔가 다른 세계의 문을 한번 열어보는 느낌? 하지만 좀 무서웠던 느낌? 이게 저희가 1집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. 2008년에 네, 출연. 1집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난 나이트라서 심지어 같이 근무 못 중이었고. 갔어. 근무 중이었고. 저희가 생 인디였던 시절이었고 정말 심지어 무대 공연도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가지고 저희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디밴드스럽게 밟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. 저희가 이게 서서히 조금씩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팀이 별로 없고 정말 어떤 계기가 딱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약간 이런 팀들은 많은데 저희는 약간 그냥 특별한 특색 없이 조금씩 했고 그걸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좀 뭐 기획을 하거나 공연을 만들거나 뭐 음반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왔기 때문에 그 씬에서 많이 교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러니까 홍대 인디 씬의 어떤 그 분위기와 그 시스템과 그 상황과 그 순간의 공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떤 씬으로서 뭐 같이 뭐 누구도 알고 누구랑 친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그 방식 자체가 저희 삶을 좀 약간 이끌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
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뭐 인생의 파고가 닥치잖아요. 근데 인디밴드로 시작하고 인디밴드로 살고 있어서 그런지 항상 그 바닥을 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멀리 나가지는 못할 수 있지만 가라앉지 않고 버틸 수 있겠다. 뭐 저도 비슷한데 뭔가 삶과 살아가는 것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밴드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뭐 제가 가진 뭐 가치나 신념이나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이렇게 나아가는 게 떨어져 있지 않고 좀 계속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뭔가 제 삶인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대 때부터 그런 인디 음악 문화에 공연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고 그런 음악들도 되게 좋아했고 또 그런 거를 보면서 또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결국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네.